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시사터치. 오늘은 전번에 우리가 현대그룹의 형제난 그러면서 현대그룹사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아주 그냥 현대그룹도 휘황찬란했죠. 그러니까 정종 회장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정몽원 전 현대그룹 회장님과 그 다음에 정몽구 회장님의 형제난부터 시작해갖고 쑥 스토리텔링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현대그룹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의 훈련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러분들 현대그룹의 미래는 당연히 삼성그룹의 후계구도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뀌냐 이거와 마찬가지로 현대그룹도 정의선 부회장님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핫 이슈일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전에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2016년도 여러분들 그 그림 CG를 보시면 대규모 IPO에 대해서 10조짜리가 2개예요. 호텔신라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4월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5, 6월달에 지금 호텔신라는 6월달에서 8월달 사이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이것도 한꺼번에 또 붙어보세요. 그러면 시장에 큰 충격파를 줄 거예요. 10조에 되는 공모되면 자금이 다 글로 몰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자금 매수세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는 금년에 상장시키기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께서 먼저 지금 급선무가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을 어떻게 할 거고 삼성 SDS, 요새 삼성 SDS가 아주 급락을 합니다. 저는 한 17만 원에서는 지지할 줄 알았더니 15만 원도 구경시켜요. 뭐 상속세 그걸로 지분으로 해갖고 내겠다라는 그 흐름이 뉴스화되면서 뭐 삼성 SDS의 아주 크나큰 악재로 나오면서 연일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그룹 주가도 보면 완전히 롱숏이 갈려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이야 이거 뭐 개별 코스닥 종목 보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거 보면. 그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시점 찬바람 빠르면 찬바람 날 때지만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틈새를 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이 금년 하반기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님 그 건강 악화로 2014년에 연달아서 11월, 12월에 이것도 굉장한 특혜 아니었습니까? 삼성 SDS 상장에서 40만 원까지 간 게 지금 15만 원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제일모직. 그럼 제일모직은 지금 에버랜드였죠. 제일모직은 지금 또 삼성물산으로 퐁당 빠져갖고 합병해서 지금은 합병 삼성물산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현대그룹도 주장을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삼성그룹 저렇게 특혜 혜택을 많이 줬으니까 2016년도 하반기에는 삼성엔지니어링 우리 좀 상장하자. 규모가 4조예요. 규모 4조. 또 현대오일뱅크. 그래서 금년 하반기는 이 현대그룹의 후계구도와 연관된 대규모 IPO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체크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증시 보면 테슬라 쇼크 해서 전기차 뭐 2천만 원대 살 수 있다. 그래서 너도나도 신청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2천만 원 사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뭐 보조금 주겠습니까? 지금 준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다음 정부의 뚜껑을 열어봐야 될 일이고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한테는 악재죠. 전기차 진입 속도가 이렇게 빨라. 그리고 전기차는
여러분들 내연기관 엔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완전히 큰 스마트폰 같은 느낌도 들고요. 내연기관 없는.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 시대에서 거기에 연동된 시스템 구조와 내연기관, 그러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다음 현대차, 기아차의 완성차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타격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감도 생기고. 그래서 2016년과 2017년에는 현대차 입장에서도 후계 구도를 빨리 정착시키고 한전부지 10조 배팅했지 않습니까? 이 한전부지에서 이제 건설 부분 거기도 한 얘기로는 50층짜리인가요? 100층 이상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대규모 작업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빨리 그 모멘텀을 이용해서 상장시키고 그래서 정의선 씨 구도의 후계 구도를 완성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금 장외에서 거래되는데 그래프를 한번 준비해 왔어요. 현대 엔지니어링 장외 그래프를 보시면 고가가 130만 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80만 원대까지 70만 원대가 빠졌다가 지금 80만 원대에 지금 84만 5천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을 장외에서 사라 이걸 지금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의선 씨의 개인 정의선 부회장께서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 현황을 준비해 봤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브스가 지금 23%인데 여러분들 이 현대글로브스가 처음에는 70%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주가 가치가 쪼개고 또 어디 매각하고 지분 축소하고 다른 걸로 이동하고 이러해서 23% 돼 있습니다. 현대와. 근데 지금 비상장이 현대오토에버하고 현대엔지니어링. 이 현대엔지니어링도 11.7%가 현대엔지니어링과 엠코의 합병 후의 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그림을 한번 지금 보시면 2013년까지의 정의선 부회장께서 현대글로브스 투자 수익 옛날 삼성그룹에서도 삼성 에버랜드 CB 사건 거기에서 총 이재용 부회장께서 얼마 들어갔죠? 40억인가 45억인가 들어가고 지금 그거 갖고 몇 조까지 갔습니까? 거의 5조 이상 큰 가치, 자산 가치를 불려놨는데 그리고 나서 삼성 SDS 갖고 또 여러 가지 합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지분 인수하고 그러면서 삼성물산, 합병 삼성물산으로 확보해서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였다면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시키면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께서 뭔가 지분 가치를 키워야 됩니다. 아직도 한 2조 이상 더 키워야 된다. 2, 3조 정도. 여러분들 그거는 현대 모비스를 갖고 와야 돼요. 정의선 부회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현대 엔지니어링 요거를 상장시킬 때 지금 요게 2013년까지의 자산 가치가 처음 2001년 15, 2002년 15 여러분들 30억 들어가셔갖고 조 단위로 재테크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일반들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룹들의 후계 구도 과정에서 대부분들 비상장 시에 이렇게 자금을 출자해서 그 기업의 자산 가치를 키워갖고 그 기업의 사이즈를 키운 다음에 상장시켜서 그 상장 가치의 담보를 갖고서 M&A라거나 아니면 다른 지분, 후계 구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을 이제 현대차 그룹이 2016년도 하반기에 전략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현대차 그룹의 미래지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됐을 때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의선 부회장께서의 지분 가치를 높여갖고 궁극적으로는
현대모비스를 갖고 와서 현대차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사이클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그 그룹들이 위기 때 상속을 하거나 주가가 박살날 때 상속하거나 지분 인수하는 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현대차 15만 원대 100% 매도 사인, 기아차도 여러분들한테 5만 5천 원대 100% 매도 사인하면서 어떤 전략 세워드렸죠?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타이밍과 그때까지의 또 전기차라든지 주변 상황, 또 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전혀 생각도 않겠지만 현대상선 그룹이, 현대상선 특히 이 부분이 정의선 부회장께서 회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으로 흡수합병되는지의 시나리오도 연결고리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 가치를 어느 걸 확대시킬까? 갖고 올 거는 싸게 만들고, 갖고 올 거. 그리고 싸게 돼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중심이 되는 것들은 지분 가치를 확대시켜야 되고,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 가치, 현대 글로비스의 지분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 요거를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 엔지니어링 앵커의 합병의 대주주가 정의선 부회장이 11.7%, 현대 글로비스가 똑같이 11.7%. 여러분들 요 그림 사이즈 보시면 두 개의 정의선 개인 지분하고 현대 글로비스 지분이 제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뭔가 직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과정은 기아차는 4만 원 초입까지 빠지면 그때나 관심을 가지시고요. 현대차는 어쩌면 12만 5천 원에서 16만 원 사이 박스를 1년 동안, 심지어는 2년 동안 지그재그 파동만 주면서 현대 엔지니어링 먼저 상장시키고, 현대 엔지니어 상장시키면서 현대 글로비스 지분 가치를 높이고, 그 담보 가치 확보로 해서 현대 모비스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지 그거를 연구하는 게 해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정책적인 트렌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전기차가 빨리 간단히 해서 2017년도에 우리나라의 테슬라 자동차가 몰고 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완성차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샀어요. 충전하는데 급속 충전을 모르는데 여러분들 충전소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렇게 밀려 기다려갖고 충전하는데 30분 이상 걸려보십시오. 그거 활용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거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사갖고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제주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 이런 것들의 활성화 정책이 법에도 한다면 오히려 제주도 지역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시설 이용, 공중전화에 충전기 설치해서 공중전화에 은행 뱅킹 시스템 들어가는 거 보셨죠? 옆에 충전기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기. 그래서 급속 충전해갖고 길거리에서 언제든지 그 공중전화기 있는 데에서는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시스템이 진짜 구축되면 전기차 굉장히 많이 팔리겠죠. 근데 그러면 또 여기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유시설의 그 전화, 그 유시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연계하는 회사, 상장돼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중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나마 관리하는 회사가 KTC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리 생각에 훈련해갖고 전기차, 테슬라,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는 마이너스 역할,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가치 높이는 게임은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시점 언제, 그때까지 현대 글로비스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골고리로 생각하시면서 대응하고, 그 다음에 또 전기차 이렇게 연결하니까 거기에 충전 시스템, 거기에 연동된 그러한 구조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복잡게 해서 연골고리가 있거든요. 어떤 초기 조건이 들어왔을 때 어떤 연골고리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갖고 증폭시켜서 확산시키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훈련을 한다면 투자도 이러한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은 저는 우리나라 인터넷 은행 시스템과 갑자기 인터넷 은행 딱 나오니까 갑자기 뭔가 어느 순간에 생각이 그냥 뿅 그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간 것 같죠. 제 설명을 잘 들으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과 그 다음에 또 인프라 구축과 그리고 후계 구도의 지배 구조의 변화. 요새 금융위원장께서 뭐 은산분리 이런 것들을 언론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냥 하시는 것 같을까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번 총선 끝나고 다음 정부 때까지 중간지주회사라든지 은산분리라든지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트에 크게 한번 적어주세요. 아니 마이너스 금리. 여러분들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관료를 내는 거예요. 근데 개인한테 보관료 받지는 않아요.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보관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냐면 시중은행 보고 우리한테 돈 맡기지 말고 대출해. 그래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 대출을 활성화시켜. 이러한 의미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씁니다. 여러분들 양적 완화를 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해갖고 다음 대책은 금리 인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마이너스 금리 시스템이 딱 들어오니까 이 마이너스 금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중앙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에 의해서 수수료를 보관료를 받는 시스템인데 저는 앞으로 지금 2016년이죠. 빠르면 2025년 정도 되시면 여러분들 은행에 돈 맡기는데 보관료를 내셔야 될 겁니다. 미쳤어? 말도 돼?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생각을 자꾸 좀 잠깐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무슨 카드를 쓰거나 핸드폰을 때 포인트가 누적되죠. 포인트. 이자 개념을 포인트로 바꿔보세요. 포인트로. 그러면 그 포인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쌓아갖고 뭘 살거나 소비할 때마다 이렇게 누적이 되죠. 그러다가 어떤 기간 동안 안 쓰면 확 없어지죠. 제가 이걸 다시 연결시키겠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인터넷 은행, 보관료, 포인트. 여러분들 시간 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못 보신 분들은 검색하고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셔보세요. 미래 시대에 인타임, 생명이 이렇게 수치로 딱 부각돼요. 그래서 요 수치가 빵 되면 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 쪽은 이 수치를 하기 위해서 노상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전돼요. 그거만큼 연명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요. 이걸 뚝딱지 같이 왜 이런 얘기 하느냐? 마이너스 금리 인터넷 은행 시스템에서는 어떤 세상이 나와야 되냐면 화폐, 지폐, 종이돈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우리가 은행에 인터넷 은행 우리가 내 돈이 인터넷 은행에 수치로 딱 얼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점 뭐가 딱 있는 거야. 그러면 100만 원 누는 순간에 내 돈으로 어떻게 찍히냐면 99만 5천 원 내지 99만 8천 원으로 찍혀요. 나머지는 보관료로 뜯어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인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누가 인터넷 그 은행 그다음에 이 전자화폐 그럼 전자화폐는 종이화폐가 없어지면 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나라에 리디노메이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카페 가시면 커피 하나에 6,300원이라고 6,300원 찍지 않죠? 6.3. 그래도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죠? 저게 6,300원이구나. 화폐 가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인터넷 은행, 리디노메이션, 마이너스 금리, 보관료 이게 보이지 않게 싹 연결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구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택한 나라들은 지금 일본, 스위스, 덴마크, 유럽 중앙은행, 스웨덴 이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인터넷 은행 구도와 마이너스 금리를 만약에 합쳐지는 시스템이 확산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에 넣으면 이자를 주는 것보다는 보관료, 수수료를 뜯는다. 여러분들 이거 확 오십니까? 이자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은행에 넣으면 보관료를 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미쳤다고 은행에 맡겨? 이런 세상이 됐죠. 그러면 투자의 세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은행에 넣으면서 여러분들 어떻다? 종이화폐 대신 인터넷 은행 속에서 다양한 들어가는 순간에 쪼개지는 거예요. 뭐 월세, 생필품, 그러면 마치 이런 세상이 느껴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월급 받는 순간에 인터넷의 수치로 딱 찍히면서 그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돈은 내가 벌었지만 그 주인이 인터넷 은행 어쩌면은 중앙은행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의 여러분들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변할까? 부동산은 어떻게 변할까? 그러면 그룹의 지배구조 얘기하다 자꾸 인터넷 은행 얘기했는데 이게 다 통신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여행을 KT로 계속 하십시오. 우리나라 인터넷 은행의 중심의 인프라는 딱 KT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지도까지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KT를 시간 여행해라. 2025년까지 가면 KT가 2만 원짜리가 10만 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알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T를 제가 왜 시간 여행하자는지 그런 것들 다 이런 생각의 훈련. 앞으로 전자화폐, 인터넷 은행, 그 다음에 이자보다는 보관료 그러면서 서서히 인터넷 은행으로 가는 거는 보이지 않게 은산분리. 여러분들 은산분리라는 건 뭐예요? 산업자본과 은행자본 간에 어떠한 그 규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없게끔 정부가 하는 게 근데 이걸 분리시키면서 완화시키거나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삼성그룹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여러분들 그 삼성생명은 뭐예요? 금융이에요. 삼성전자는 뭐예요? 산업자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은산분리, 뭔가 인터넷 은행, 그 다음에 은산분리 요게 개념이 딱 합치면 보이지 않게 이건희 회장님이 갖고 있는 개인 지분 삼성전자 3.3%하고 삼성생명 20%가 보이지 않게 상속세 내지 않는 방안이 아이디어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아주 2016년, 2017년 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은행이 가려고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통신, 인프라, 그 다음에 또
보안, 인증. 가장 중요한 게 내 돈이 갑자기 지폐라는 거는 들고서 우리가 금거나 이렇게 숨겨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5만 원권이 그렇게 인기 아닙니까? 그런데 인터넷 은행이 되거나 또 아까 리도메이션 되면서 이 컴퓨터나 인터넷 은행에 내가 돈이 수치로 딱 찍혀서 어떠한 내 생체 인식에 나 돈 얼마 있어 이렇게 딱 검증하면 딱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러면 이걸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끔찍한 거죠. 또 이게 오늘 갑자기 컴퓨터가 버그 걸려갖고 싹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불안감 있잖아요. 지폐라는 건 내가 들고 있는데 인터넷은 그냥 수치로 나 이거 있습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지 실체가 내가 안 못 보잖아요. 이런 부분에 반작용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그 다음에 리도노미션 수치화하면 실물 자산 이 부분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쪼개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월급 받으면 주 단위로 하고 월세 내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과 서민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돈을 잘 못 만지죠. 얘네들 엄청 돈을 크게 받는 사람도 차 띄고 포 띄고 뭐 띄고 하면 그냥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진짜 월급 생활자 미국 서민들의 생활인데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더. 그런데다가 우리는 주거, 전세 시스템이 있는데 인터넷 은행, 그 다음에 리도미네이션, 그리고 전자화폐 이런 것들이 세상이 되면 여러분들 거의 월세가 활성화될 거고 그 다음에 투자의 세상에서 뭔가 부동산이라는 개념도 크게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할 화두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해갖고 정일선 부회장의 후계 구도 이 연결고리하고 그 다음에 은산분리 연결고리, 마이너스 금리 연결고리, 인터넷 은행 연결고리, 인터넷 은행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모바일 보안 인증, 생체 인증의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게 다 어떠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하나의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바꿔버리게 할 것 같아요.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바꿔버리게 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은 후계 구도를 빨리 구축할 것 같아요. 그게 2017년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면 삼성그룹의 이 그림하고 현재가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희 회장님이 제일모직을 3.7%, 이재용 부회장이 25.1%, 이때 제일모직, 구 에버랜드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삼성물산과 합병해서 합병삼성물산으로 바뀌었습니다. 합병삼성물산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구도 보시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카드와 또 삼성카드를 삼성전자가 갖고 있었어요. 30%. 이거 다 삼성생명으로 엎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성생명이 삼성카드 70%를 몰빵 갖고 있어갖고 간이합병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자꾸 변화요. 엄청난 속도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2014년도 5월달 이건희 회장님께서 건강 악화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에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천동지할 겁니다. 이제 남은 부분이 삼성 SDS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 자산가치를 키우려고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언제 상장 그러면서 합병 삼성물산을 지배하면서 삼성전자와 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분리 이거를 법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게 다른 방식을 청해느냐는 법이 어떻게 되느냐. 은산분리라든지 이런 것들 중간지주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 그러면 그거 결정은 누가 해요? 이번 총선의 색깔과 다음 정부에서 결정이 되겠죠. 이런 연결고리가 시장을 2014년 4월 13일 총선이지만 미리 준동하고 있고
강타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 SDI 급락은 작용 반작으로 왜 최근에 급락할까? 게다가 영원히 급락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시 급등하는 타임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삼성 SDS 지분가치 확보 전략과 이걸 통해서 삼성 SDS를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로 바꾸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러한 인터넷, 은행, 중간지주회사, 그 다음에 이 변화가 합쳐져서 이 우리 대기업 1등, 2등의 현대차그룹, 그 다음에 삼성그룹의 후계구도. 그러니까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재용 부회장 두 분 다 부자가 언제 빠지냐. 정몽구 회장, 이 정의선 부회장 이 부자가 언제 빠지느냐. 그게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시점과 삼성 SDS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다시 삼성전자에다가 소금 앞을 퐁당시킬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거는 이번 4월 총선 색깔 보고 싱크테크들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갈림길이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대신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생각의 훈련의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인터넷은행, 중간단계 지주회사, 그 다음에 모바일 보안,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삼성 바이오로직 상장, 요게 어느 시점? 그러면서 정의선 부회장님하고 이건희 부회장님, 저는 이재용 부회장님 부자가 먼저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께서는 아직까지 정몽구 회장님이 굉장히 건강하시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절대 안 빠진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그러면 그 전에 저 강남 한전 부지에 한 2020년 정도 후반 되면 보지 않을까요? 그 이상 걸릴까? 제가 그거는 확인 안 했는데 저게 100매층짜리 건물이 이제 착공 들어가갖고 짓는 데는 뚝딱이거든요. 저기 그 롯데 그 잠실 그 월드점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그냥 2년, 3년 만에 그냥 뚝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삼성동 쪽에 저 100층짜리 건물이 세우고 우리 눈에 딱 보일 때 현대차 그룹의 위상이 어떻게 바뀔까? 정의선 부회장의 지배구조,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이후의 시장 상황, 그러면서 법은 또 어떻게 바뀔까? 오늘 우리 이순재 시사터치를 통해서 이러한 생각의 훈련을 한번 가져가면서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글로비스나 그 다음에 또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때 그 집중화,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을 누가 갖고 있는지 대조 현대건설이요. 그러니까 요 부분, 그리고 현대그룹의 또 옛날에는 주영 회장님 때는 하나 합쳤던 게 세 가지로 굵직하게 나눠졌죠.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정몽원 전 회장의, 그 다음에 지금 현 회장께서의 현대상선 그룹, 그 다음에 정몽원 전 회장의 현대중공업 그룹. 요게 보이지 않게 또 쪼개지면 합치는 게 또 세상의 이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10년 동안 생각하는 하나의 미래지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께서 하반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그 다음에 또 이건희 회장께서 갖고 있는 개인 지분 삼성전자 3.3%와 삼성생명이 제일 많아요. 20%.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이번 총선의 색깔과 이런 데에서 인터넷은행 중간지주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뭔가 큰 시스템 변화, 이런 법적인 저항이 들어오면 생활의 플랫폼을 바꿔버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은행과 그 다음에 모바일 속에서의 플랫폼, 페이, 요새 무슨 페이 많이 나오죠. 이런 구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돈을 포인트로 갖고 있는 시대로 돼버리면 골 때리게 되겠죠. 거기에서
마이너스 금리 시대, 우리가 보관료를 내야 되는 시대까지 생각에 훈련을 확산시켜서 미래 지도가 이렇게 바뀌는지 한번 검증하시고 여기에 직관을 얻기 위해서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 미래 지도에 대한 생각의 연골고리에 대한 핵심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